그러면 바로 그 제 2강인 강경민 선생님 모시고 강의 2강을 연속으로 듣고 1강과 2강을 모아서 같이 질의응답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김정대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싶었던 주제들이 있으면 좀 잠깐 메모해 놨다가 강경민 선생님 발제를 마저 듣고 나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영 목사님 거는 그 우리 김정아 선생님이 좀 이렇게 공유를 좀 화면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그 강영민 선생님 그러면 우리 박수로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영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정대 선생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선구자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하이디 할 때 그 마지막 I 이니셜을 D로 바꾸면은 Justice Still Alive. 그래서 하이 DJ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향에 있는 그 DJ 사저관리위원회 우리 시장님이 이제 자동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DJ 선생의 그 사상과 생애를 잘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로 섬기고 있는 강경민이고요. 고향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시장님의 평화 담당 특보로 이렇게 시정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남북 상생 경제와 평화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의 상상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상생 깊이 들어가면은 한이 없이 깊고 넓은 그런 주제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제 또 그러나 간과하기 쉬운 그런 주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휴전선 및 해상의 북방 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지역으로서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의 김포, 파주, 연천, 강원도의 철원, 화천, 양주, 인제, 고성군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에서 민간 통제선과 거리 및 지역적 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의 고양과 양주, 동두천, 포천 그리고 강원도의 춘천시까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향도 법적인 의미에서의 접경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접경지역이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남북의 긴장 혹은 전쟁 발발 시에 어느 지역보다도 민감하게 그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높아가면은 혹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1차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남북 간 긴장이 심해지고 전쟁 위험성이 높아가면은 고양시를 비롯한 접경 지역의 집값, 땅값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침체 상태에 있었던 고양시의 그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서울 부동산 폭등 사태를 따라서 함께 상승했던 것도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저는 한반도 안보와 부동산 가격의 그 상황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 상생 경제와 평화를 위한
그 접경 지역 주민의 상상력이라고 했으니까 남북 상생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남북 상생 경제란 새로운 시대 남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아주 새롭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후 대략 1972년까지는 제반 경제 지표상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다가 1975년 이후부터 남한의 경제력이 급속하게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죠. 그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남한의 국가 경쟁력이 북한보다 대략 40, 50배가 앞서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력의 차이지요. 그 결과 남한에서는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뚜렷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진보적인 정치 세력, 진보적인 시민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남한의 월등한 국력을 통해서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한다. 소위 흡수 통일론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흡수 통일론은 남한의 월등한 국력이 바탕이 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요. 북한이 실제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실제적으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은 실제적인 전술핵 보유 국가지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핵과 핵을 운반할 미사일 개발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전쟁을 통해서 패전국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붕괴론을 여전히 주장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조장하기도 하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소련 연방이 핵이 없어서 무너졌느냐? 경제적 붕괴 때문에 세계 최대 핵 강국도 무너졌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반보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과연 북한이 소련 연방처럼 경제 때문에 붕괴될까요? 백보를 양보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 할지라도 남한의 그 월등한 국력 때문에 북한을 흡수하고 흡수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둘 다 어림없는 상상력이라는 것, 지난 십수년 동안 증명되었고 국제사회도 이제는 그런 기대와 상상력이 무모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남북의 상생 과제가 새삼 관심을 끌게 된 것입니다. 남북 상생이란 남과 북 어느 쪽이 전쟁이나 혹은 경제력 때문에 무너지거나 일방적인 흡수 통일을 당하는 것을 배제한다라는 대원칙이 전제된 개념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남한이 월등한 경제적 우위를 통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했던 소위 인도적 지원 정책을 상호 협력, 상호 상생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이 전제된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대전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1991년에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상 남북은 국제적 관행에서는 독립된 두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민족, 한국가론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국제정치의 현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아온 언어가 같은 한 민족입니다. 분단 경험은 단지 70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우리에게 일본이나 대만이 될 수가 없고, 남한은 북한에게 중국이나 싱가포르이 될 수 없는 특수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민족 두 국가라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 통일의 꿈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지요. 평화적 공존. 그렇게 하려면 상호 협력, 상호 번영이라는 이 상생의 관계를 창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 관계를 빚어가려면 적대적 관계의 청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도적 명분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일반적 지형 관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상생 관계. 우리의 나눔이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호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델이죠. 2000년 DJ와 김정일의 6.25 선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도적 지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중단되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DJ 노무현 정권 당시에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많은 예를 썼지만은 새로운 국제 질서, 특별히 미국이 북한 제재 정책에 막혀서 미국의 그 북한 제재 정책입니다. 제재 정책에 막혀서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금도 남북 관계는 겨울입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더라도 예전의 남북 관계, 즉 남한의 절대 우위인 경제력에 기초한 인도적 지원 모델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남한의 일방적 지원, 곧 인도적 지원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지요. 김 위원장의 선언은 단지 무슨 감정적, 정략적 차원의 발언이 아닙니다. 정상 국가로서 남과 북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가겠다, 그런 의미지요. 정상 국가 간의 외교적 관리를 따라서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도를 전제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력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실제적인 남북 교류, 남북 협력을 어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이것은 물론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태도, 혹은 주는 자의 교만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극복은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970년 이후 남과 북은 5차례의 정상급 회담 혹은 정상회담을 가져왔습니다. 혹자는 이 회담들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혹평하기도 합니다마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 통일이어야 한다라는데 합의했던 것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상호 체제 인정, 상호 비난 금지를 합의했던 것도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그때 그 합의들을 기억하고 되살리고 실천하면 평화 통일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과 전제를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 가능성과 그것을 막는 방법의 하나로서의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그저 간단히 생각하고 저의 발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 가능성과 그 유형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 가지 유형의 전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지전이고, 둘째는 중간전이고, 셋째는 전면전입니다. 국지전은 이미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했지요. 그때 우리가 감당했던 손실을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70년대 발생했던 국지전과 2000년 초에 발생했던 국지전은 그 그 결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국지전이 미쳤던 파급력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또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 중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간전이란 전면전 이전 단계의 전쟁 가능성입니다. 이 중간전 개념은 연세대학교 교수인 그 박명림 교수께서 공개석상에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북한이 전면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간전이란 북한이 남한의 주요 시설을 폭격하되 제한적으로 폭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컨대 남한에 있는 원전 시설이나 또 인천공항이나 또는 주요한 기간 산업 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발하면 물론 우리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군인들이나 호전론자들은 눈은 눈, 이는 이로 반격한다. 혹은 하나를 얻어맞으면 10배, 100배로 공격한다라는 논리로 대응합니다. 남한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생각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잃을 것과 북한이 잃을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6, 7년 전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아주 험악했을 때입니다.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제가 평양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평양 거리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잃을 것도 없다. 정말로 온몸에 한기가 치솟더라고요. 이게 겁쟁이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일까요? 또 하나는 만일 북한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아주 중요한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전면전을 감수하면서 북한의 항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면전 가능성입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1차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그런 전쟁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이런 전쟁이 가능할까? 사실은 전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이 망하기 직전이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망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핵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성공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관건은 하나입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이것 계산할 필요 없죠. 도움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논리를 보면은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국력을 1950년대 상황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1950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2021년의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국력의 50배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종전선언은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월등하게 많을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안전한 관리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남북관계의 안전한 관리, 나아가서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 문제에 침묵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같은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고 그 평화의 기운으로 마침내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때까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진 그 역사적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민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표를 압축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셔서 예상 시간보다는 좀 이렇게 1시간 정도, 두 분 발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강좌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우리 김중근 선생님이나 강경민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먼저 질의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두 분 내용 중에 약간 서로 포커스가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아니면 또 강의 내용에는 없었지만 또 평상시에 같이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또 토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현숙 이사장님. 네. 김동재 선생님 진짜 너무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우리 20대 청년들 또 많은 우리 또 시민들이 좀 들어봤으면 하는, 진짜 우리만 듣기 아깝고 진짜 많이 지금 이 강좌를 좀 배포해서 녹화해서라도 많이 이렇게 돌려서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셔요. 너무 감격해서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동대 학생들이 거기에 또 참여해갖고 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고양시 청년들도 한번 같이 그런 기회를 한번 그쪽까지 가서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에도 이제 다문화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이제 논의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속에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또 항상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게 또 인권 문제와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외국인 노동자도 또
포함이 되면서 그럼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고향 YMCA가 당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그걸 우리가 또 큰 무브먼트로 활용돼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고 운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이렇게 작은 소도시의 고향시에서 이런 일들을 움직여 준다면 우리 김종대 선생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그래도 먼저 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시도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하면 좋더라. 이 청년들을 어떻게 움직여주고 이 디아스포라의 그런 움직임 속에서 같이 역동적으로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해주거나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강의 너무 아까워갖고 지금 저는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특강으로 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견은 여기까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 한 분 정도 더 좀 질의가 있으시면 좀 질문을 받아서 또 같이 모아서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예, 우리 한미라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경민 선생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현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많은 평화통일의 운동의 역사적인 증인이기도 합니다. 비록 제가 액티브하게 그런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제 저 직업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서는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굉장히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잘 친숙한 그런 말씀이 많아서 공감하는 바도 많은데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평화통일의 연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평화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그 시민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별로 큰 그 진보를 진도가 쉽게 얘기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그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을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이런 무브먼트나 캠페인이 그냥 구호로 그치고 어떤 소수의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선거 때마다 이용되는 하나의 이슈로만 할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정말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본격적으로 알게 하고 또 이게 고급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만 평화공존 또는 종전선언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식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동떨어지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평화통일 무브먼트의 역사는 오래됐어요. 이미. 오래됐는데 그리고 새천년까지 넘겨져 왔는데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 선생님은 전문가로서 계속 그들은 우리가 자기 북한 측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지거나 또는 뭐 무슨 두 분 정치자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한 한민족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핵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일만 터지면 핵을 쏘아 올리잖아요. 전 사실 동해바다가 더 걱정이 됩니다. 동해바다의 생태계가. 그런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절실한 우리 민족의 이 이슈가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지금까지 어프로치 접근 방식하고는 좀 다른 어떤 아까 우리 김종대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글로컬리제이션에 대한 의식을 가지며 우리가 디아스포라는 말은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제국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동족 간의 어떤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해서 한쪽에 있는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퍼지고 우리나라에까지 또 탈북민이라고 해서 세터민이라고 해서 오고 이런 상황은 사실 이스라엘 상황에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지금 갈등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남하로 내려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그냥 단순히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캐테고리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평화통일의 이슈, 종전의 이슈가 진도를 나가고 있지 못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강성현 선생님. 저기 발표 금방 끝나셔서 이제 좀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혹시 지금 화면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연지원 선생님 뭐 질문이나 뭐 혹시 있으시면 마저 듣고 그 다음에 김종대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 지금 나왔던 거 먼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지원 선생님. 네. 네네네. 저 김종대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고요. 뭐 발표는 되게 희망적이고 되게 좋은 내용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현실에는 좀 우려할 만한 현실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뭐 브렉시트,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되든지 그다음에 사실 트럼프가 집권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몇 년 전에 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왔을 때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그런 게 있고 또 사실은 이 인터넷이 뭐 모든 걸 연결시키고 유튜브가 연결시키지만 거기서 사실 난민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능할 것인가? 뭐 저는 모르겠어요. 바이든이 된 것이 그런 어떤 트럼프를 지지했던 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민중들이 뭔가 새로운 평화를 찾는 것을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또다시 이제 모르겠어요. 바이든이 끝나고 다시 트럼프가 재집권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다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서 좀 되게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미국에 살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또 미국도 어떤 분위기도 어떤지 좀 그런 것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강경민 대표님은 방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이랑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사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초기에 여러 가지 좋은 신호를 많이 줘가지고 뭔가 좋은 큰일이 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지금은 이제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물론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아주 가시적인 뭐 성과가 그렇게 많았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강경미 대표님이 보시기에 저는 문재인 정권 정도면은 뭔가 좀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셨을 때 평가하실 수 있고 이후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런 점이 좀 염두에 둬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매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김종대 선생님부터 먼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크게 제가 좀 듣는 생각 중에는 우리 오현숙 이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고양화 MC나 이런 활동에 관련한 조언, 제안이 주실 수 있다면 그런 조언과 제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같이 토론을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미라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상황에서의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의 디아스포라 이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냐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연정원 선생님께서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부정적 신호도 많은데 그런 부정적 신호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세 가지 축에서 한번 우리 김종대 선생님 답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정말 진지하게 너무 잘 들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참 너무 과분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민망해지기도 하는데 우선 그 오연숙 이사장님께서 하셨던 그런 코멘트에 답변을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어떤 클락스턴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를 처음 그 클락스턴이라는 공동체로 이끌게 된 거는 사실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클락스턴으로 저를 이끌었던 거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 안에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결국 저를 그 클락스턴으로 이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반도 평화라는 이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고민해 오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이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약간 한반도 평화는 내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미국에 물론 거의 제가 나이가 그 30 이제 만으로 35, 36, 35이지만 그 거의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고 이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있으면서도 항상 늘 고민은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그냥 그런 고민을 늘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통일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이슈가 아닌데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슈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니까 그냥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탈북민이나 아니면 이주민들 아니면 그런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그 굉장히 그런 호모지니어스한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일 민족적인 어떤 그런 사회다 보니까 또 그런 신화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주자를 향한 그런 차별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걸 느꼈고 이주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탈북민들 같은 민족인 탈북민들 그리고 아니면 뭐 중국 동포들 향한 차별도 사회 안에 너무나 팽배해 있는 거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온 같은 민족조차 품지 못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닐까.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우리와 다른 이들, 그냥 이주자들과 여러 디아스포라들과 그런 어떤 탈북민들과 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공존을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 어떤 다문화나 아니면 그 이주민들과 같이 어떤 평화로운 공존을 이뤄가는 것이 그것 또한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어떤 체력을 기르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현실을 보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미국 현실 보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봤던 현실과 다르지 않은 현실을 또 보게 됐어요. 그때가 그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 대선에 나오는 때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다시 이제 그 미국인들 안에 있는 그런 반이민주의, 반난민주의 같은 거를 자극하게 됐고 그래서 물론 미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과 굉장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워낙 시작 자체가 굉장히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늘 갈등의 요소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거를 굉장히 자극하게 되었거든요. 그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래서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는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품고 있는 문제구나. 그런 고민을 품게 되었는데
제가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데 클락스턴이 바로 애틀란타 인근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인데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활기차고 활발하고 어떤 그 다양성이라는 그 요소가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굉장히 여기는 정말 환대의 요소가 되고 정말 힘의 요소가 되고 에너지의 요소가 되고 화합의 요소가 되는 거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만 클락스턴이라는 동네에 그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힌트가 존재할지도 모르겠다.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민은 정말 우리가 혐오와 차별과 배제라는 거는 그냥 어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아까 정말 그 연재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조그만 그런 케이스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정말 환대를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조화를 느낄 수가 있다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먼저 클락스턴이라는 곳에 가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것들이 시작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말이 길어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YMCA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으신다면 저는 이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포럼을 여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앞서 계시고 깨어 계셨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그리고 세계 시민성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세계 시민적 그러니까 결국 세계 시민적인 교육 그런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한 어떤 세계 시민 교육 같은 것들이 잘 선행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왔는데 교육이라는 게 어렸을 때 받은 어떤 공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큰 역할을 우리 사회가 어떤 바라보는 그 렌즈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단일 민족이라는 그 렌즈가 굉장히 그 공교육에서 많이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반공 교육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제 세대만 하더라도 약간 조금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걸 느끼기도 하는데 또 밑에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를 저는 그냥 멀리서 보면 그거를 느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 시민 교육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공교육 같은데 커리큘럼에 추가가 되고 이런 다문화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더 배울 수 있고 더 접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고향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그런 다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이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아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 시민적 교육과 더불어 그런 이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많이 열어보시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난민에 대한 것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터넷에 난민에 관한 그런 그 뉴스를 보면 댓글창이 너무 어지러운데 제 생각에 그 중에 정말 실제적으로 난민을 이제 접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한 어떤 혐오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막연하게 이 사람은 나랑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접촉이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막상 만나고 보면 너와 나가 다르지 않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친구구나 이런 거를 더 아이들이 그냥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실 올해의 그 클락스턴 제가 있는 클락스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한 캐릭터가
그 시리아 난민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됐어요. 열심히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인데 또 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라크전 참전 용사예요. 백인인데 이라크전 참전 용사인데 거기서 이제 많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자가 됐어요. 거의 약간 정말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자가 됐는데 이 둘이 만나면서 서로 우정을 쌓으면서 이 백인의 그런 선입견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에. 그런 것처럼 참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차별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우리가 사실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떤 세계 시민적인 교육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연재원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이제 이런 그 긍정적인 시그널 말고 부정적 시그널들이 많은데 지금 미국 상황에 대한 판단, 이해, 우리 김용대 선생님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쵸. 근데 정말 그러니까 현실인 것 같아요. 정말 우려할 만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항상 시대마다 문제는 있었던 것 같고 문제가 있다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아스포라의 한국 사회의 상상력 이런 포럼을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런 현실이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세계 시민 정신이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렇게 4년 만에 이렇게 바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물론 트럼프란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통령으로 4년이라는 임기 또한 지냈지만 바로 교체가 되는 모습을 또한 보면서 어떤 소망, 희망, 그러니까 아니면 혹시 아니면 그런 회복성을 보게 또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 사회는 여전히 굉장히 활발하게 액티브하고 있고 제가 그러니까 클락슨에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클락슨의 예를 들자면 원래 재정착 난민 제도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이 제도를 굉장히 이끌어왔던 거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난민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국경을 넘는 이제 그런 난민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지만 재정착 난민들은 뭐냐면 난민 캠프에 있는 그 전 세계 그런 분쟁 지역마다 이제 난민 캠프들이 주로 있잖아요. 거기 난민들이 있으면 유엔이 관할하는 난민 캠프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스크리닝을 다 거쳐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미국에 오게 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민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착 난민 제도라고 하는데 이 재정착 난민 제도를 통해서 미국에 매년 정착하는 난민들이 한 10만 명씩 됐거든요. 평균적으로. 트럼프 이전에. 그래가지고 그 클락스턴도 한 인구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지만 매년마다 한 1,000에서 1,500명씩의 이제 난민이 새롭게 클락스턴에 정착해 왔어요. 근데 트럼프가 오고 나서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락스턴에 새로 유입하는 난민들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 트럼프가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완전히 반난민과 반이민 정서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클락스턴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트럼프의 이런 반이민적인 정책이 있으니까 여기에 반작용으로 또 시민사회의 운동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냥 그래서 시민사회에 대한 희망을 그런 곳에서 보게 됐던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암울할수록 또한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약간 한숨 몇 정도 더 돌 수 있는 타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좀 더 질의 보완 토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강경민 선생님 충분히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두 분이 강경민 선생님한테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방향은 달라도 그 결론, 질문 내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게 평화 프로세스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특히 문정부 들어와서는 좀 될 것 같은데 안 됐던 이유가 뭐냐, 그 평화 프로세스에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에 대한 질문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 좀 이런 평화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증진시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려 또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좀 그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 남북 문제, 평화 통일 문제는 국내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 문제다. 이건 뭐 일반화된 상식인 것 같습니다. 국내 문제 가운데 이 그치지 않은 남남 갈등, 이 남남 갈등의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전쟁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라는 세대가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있고 그걸 우리가 극복하고 평화의 미래로 나가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갈등이 끊이지 않고, 또 이미 그 전쟁 경험을 측정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들이 또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크게 보면은 점점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김종대 선생이 나왔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면 DJ가 생존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한 70%는 DJ는 빨갱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DJ 시대가 지나가고 한 2, 3년이 지나간 지금은 DJ는 빨갱이다 한 사람은 한 30% 정도 되고 DJ는 평화주의자였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70% 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그 세대가,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참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두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은 남남 갈등은 점점 극복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문제로서 우리가 그 어려운 게 이 남남 갈등이 아직도 팽팽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문제로서는 이 한 달 전인가요? 그 정의구현 사재단의 리더였던 함세웅 신부님께서 우리 그 고향 평화누리가 주최한 그 평화 포럼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바티칸 대사가 이렇게 한국을 떠나면서 함세웅 신부님과 그 민주 인사들 몇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대담을 가졌는데, 야 너희들 그 남북 문제는 너희들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지 뭐 그 6대 관계국 뭐 저 4대 국이지요. 주변 4대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대국이 다 실질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평화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는 나라들인데 그 사람들 붙잡고 뭘 하겠다고 그 사람들 붙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끼리 남북이 바로 만나라. 이제 이런 충고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또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 자국 이익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남북 문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강대국들의 그 국익과 충돌되는 우리 남북 통일이라는 게 그런 부분을 설득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그 현실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미국의 입장을 그 설득하고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 경험도 사실은 DJ 때 있었던 경험인데 그 클린턴 이제 정부에서 8년 동안 전반기에는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그 북한을 공격하자 이런 아주 강경론자였어요. 페리 국방부 장관이. 그다음에 그 후반기에는 클린턴 정부 후반기에는 그 북한 문제 조정관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소위 말하는 그 남북 관계를 대화로 평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페리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그때 정말로 그 미국과 북한의 수교가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조지 부시로 다시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 북미 수교가 좌절된 그런 경험이었죠. 그래서 그 페리 보고서, 페리 프로세스라는 것은 굉장히 그 남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자라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그 교과서였는데 그 페리가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페리 보고서는 사실상 임동원 보고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페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임동원 장관하고 면담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면담하고 가면서 내가 그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한국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미국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간극이 있느냐. 내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 미국 가서 그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임동원 씨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페리하고 다시 대화하고 결국 페리가 그 평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페리 보고서였지만은 이것은 임동원 보고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남한 지도자들의 입장을 존중했다. 이렇게 아주 미국을 설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서면서 그런 적극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그 활용한다면은 아무리 미국의 국익, 일본의 국익, 뭐 중국의 국익 이런 강대국들의 국익이 남북 문제를 이렇게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해결의 길은 반드시 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경험했다. 이렇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북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북한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그 하노이 회담의 실패 또 그로 인한 그 남한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감 문제 이런 게 북한에 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남북의 대화가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남북의 대화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릴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예정은 9시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두 분 선생님 발표 하실 때는 좀 여러분 계시다 이제 발표 딱 끝나고 이제 전체 화면으로 가니까 이제 몇 분 나가시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 그래서 맨날 비대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대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랜선에서 대면하는 건 참 아직은 익숙치 않은 그런 문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한두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좀 더 보충 질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한 1분 정도 질문을 1분 내에서 좀 이렇게 보충 질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이 마지막 정리 겸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 겸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1분 이내에서 좀 이렇게 보충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예예. 우리 한민아 선생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스피커를 켰습니다. 강 선생님 그리고 김종대 교수님, 예, 애틀란타 저도 자주 갑니다. 근데 아무튼 반갑고요. 네, 맞아요. 다이버시티, 다양성에 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그거를 시키기에는 이제 과연 다음 정부가 어떻게 교육부를 개혁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말씀에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귀한 시간에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말이 참 재밌는 게 외교부 당국자가 이제 종전선언이 굉장히 진척되고 있다, 뭐 이렇게 굉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참 애매하죠. 굉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진척이 된 게 굉장인 건지. 내일 모레 이제 바로 이제 종전선언이 뭐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뒤돌아보면 또 그런 말 속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었던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첫 강좌를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고 있는 고민들이고 이제 계속 토론을 해가야 되는 사안입니다만 저희가 좀 생각드리는 것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발표자님들께서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디아스포라 시민사회라는 개념화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국이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아스포라 글로벌 시민사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여러 측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한미라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특정 종교 또는 특정 민족에 대한 해석적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교포할 때 이제 교자가 이제 더부살이하는 한자적 의미로 보면 어디 이렇게 좀 더부살이하는 그래서 좀 이렇게 디아스포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좀 이렇게 자부심 있는 어떤 언어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쫓겨났거나 또는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빌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해하면서 재외동포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게 강력한 주장들이 또 한편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특정 종교나 민족 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구한말 이후의 한국적 상황, 역사적 상황, 그리고 지금 현대적 개념에서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 거주자들을 어떻게 아이의 관점에서 유가 아니라 각자 아이의 관점에서 이게 평화의 주체 세력으로 다시 만들어 모아갈 거냐, 그런 경계나 인종이나 또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각자 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주체로서 연대하고 협력할 거냐, 이런 개념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담론을 좀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평화 담론이 대부분 이제 전문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또는 이게 평화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의 이렇게 제도적 측면에서 또 이렇게 정치적 측면에서 다뤄져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고양화임스는 특히 이제 국가 권력이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측면과 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민이 만드는 평화의 이 두 측면이 별개의 영역이면서도 또 만나야 되는,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되는 영역인데, 이 민 스스로가 만드는 평화에 대해 담론이 사실은 대단히 취약하다, 한국 시민사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평화의 담론을 민으로 좀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평화의 주체를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 부분과 함께 토론돼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토론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고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민간 사이드나 정부 사이드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이제 그럼 남북이 열리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뭔가 많이 될 것 같은 환상을, 남북 왔다 갔다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환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길을 열심히 내는데 목소리를 내고 했는데, 그 길을 다니는 멤버들은 이게 기업 자본 중심의 세력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대자본 중심의 그러면 이제 민이 만들어내는 남북 간에서의 평화협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북한 쪽이 예를 들면 대기업 자본에 의한 개발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지는 북한 지역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지역이 열렸을 때 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남북의 그 어떤 평화의 모델 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제 남북 상생경제라는 개념에서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하나 축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개념화해서 간다면 디아스포라 글로벌 시민사회로서 이제 평화운동의 주체를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사실은 6월 달부터 올해년도 계속 이 주제를 탐구하고 있는 와중이고, 이것들을 이제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한번 제안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결론을 갖고 있는 사안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번 10강좌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내일은 이제 철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문국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인문학적 상상력, 무슨 이렇게 사회적 그 경제적 관점에서, 또 청년의 관점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또 아시아적 관점에서 이런 토론들을 하고 나서 12월 16일 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보는 포럼을 또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들이 이게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좀 낯설은 주제, 개념들, 디아스포라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엮어서 이제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이것을 엮어서 토론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대단히 낯선 주제들이라서 그 주제를 좀 이렇게 잘 처음 열어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속 10강좌와 그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경민 선생님부터 먼저 그런 마무리 인사 겸 조언 말씀 겸 해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대 선생님 이렇게 마무리 말씀,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경민 선생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조금 예. 됐습니까?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한 다른 제안 하나 드리고요. 북한 이탈 주민이란 말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 우리가 내려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항상 언제나 이탈 주민이냐. 지금 말하는 정체성 문제 혼란이 좀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운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북향민,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 북향민으로 좀 통일해서 쓰면 어떠냐 이런 근데 이야기가 있는 그게 것 같아서 바뀌어지지는 않았죠. 지금 언어 법적으로는 사용이. 북한 이탈 주민 그렇게 네, 되어 있는데 다문화로 그냥 일괄 몰아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예, 네네. 본인들이 약간 좀 그 정체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싫어하거나 혼돈스럽게 생각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김종대 선생님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이런 이상을 가지고 평화 통일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저는 우리가 아주 잊고 있는 전쟁 가능성, 국지전이라든가 중간전이라든가 전면전, 이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은 이 국지전과 중간전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하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평화를 위한 반보 전진에 언제나 좀 앞서 나가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충분한 시간도 주어져 있지 않았고 또 저도 뭐 충분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대 선생님. 예.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그런 아니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약간 큰 담론들을 그냥 가져온 것 같아가지고 아마 조금 여기서 더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긴 했지만 여기 포럼 제목부터가 이제 상상력이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도 그 단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성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자체가 흩어진 그런 유대 민족을 일컫는 데서부터 이제 나온 파생된 단어이긴 하지만 지금 와서는 그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있고 또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와 시대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과 연결해가지고 연결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끝으로 이제 굉장히 그 디아스포라에 대한 또 다른 해안을 이제 또 다른 해안 마무리로 이제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전에 그 최진석 교수님, 철학자 최진석 교수님과 이렇게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과 같이 거기서 이제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어떤 디아스포라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이런 이야기를 막 이제 설명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듣고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어떤 그 퍼스펙티브를 완전히 바꾸는 말이 됐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다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지금까지 종대 씨가 이제 이야기한 그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정치적, 사회적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한 것 같다. 근데 나는 나 스스로 디아스포라적 존재로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너무 가졌다고 생각하면 버리려고 하고 내가 너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힘을 빼려고 하고
내가 너무 중심으로 가려고 할 때 나는 주변으로 일부로 물러서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디아스포라이고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품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마지널리티잖아요. 그 마지널리티 그 소수성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소수자의 정체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해서 아 그것이 어떻게 지금 같은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까? 되게 많은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과 고민해 보고 싶고 이것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또 이제 대화 나누면서 또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12월 달에도 또 한번 이렇게 다 모셔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이사장님 같이 해주셨는데요. 이사님 마무리 인사 우리 이사장님도 한번 해주시죠. 아, 진짜 귀한 내용, 너무 진짜 고귀하고 귀여운 내용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또 새롭게 또 더 많이 또 알아야겠다, 또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는 욕심도 생기고요. 아, 다음엔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홍보해갖고 많이 들어와서 같이 경청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대 선생님, 우리 강경민 선생님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들어오신 우리 한미라 이사님, 연재현 선생님, 또 박영은 YMCA 의정부 사무총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이윤희 사무총장님, 또 김정아 간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귀한 강의 또 내용 기대가 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참여해주신 연재현 선생님도 오랫동안 엠네스티의 이사장까지 아마 하셨던 걸로 제가 언뜻 알고는 있는데 오랫동안 인권운동을 지금 한국심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아마 열강자 전체 매일매일 같이 동행을 하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내일은 7시부터 좀 내일 안내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 한일장신대 총장님이셨고 지금 이제 생명학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신 김용복 박사님, 우리 한국사에서 그는 민중신학자로서 커다란 족적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요즘 건강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내일 특별히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모셔서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의 철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드렸는데 오늘 온 자료를 보니까 동아시아 상생 경제 헌장 그래서 그 상생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은 헌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제안을 좀 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부제가 미래의 생명 살림살이를 위한 창조적 상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이렇게 철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드렸더니 대단히 철학적인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7시부터 또 줌으로 강의가 있습니다.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첫 강좌부터 10강좌까지 같이 하신 분들이 아마 좋은 결론을 또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강경민 선생님, 김정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